소리는 일종의 떨림입니다. 살아있음이죠. 또한 소리는 비밀스러운 그럴만의 언어이죠. 저는 동물의 소리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입니다. 저기 있네요. 저기 보이네요. 소리는 제가 동물을 이해하는 창이죠. 소리에는 수억 년 진화의 비밀이 담겨 있죠. 이제 과학의 힘으로 일부 소리를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 기울이면 그들의 존재를 알 수 있죠. 이것은 이 땅의 멸종위기를 맞은 생물들과 그들의 사라져가는 소리를 찾아 나선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벼가 막 크기 시작하는 6월 중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수원 청개구리입니다. 녀석이 사는 곳은 먹고 먹히는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죠. 이런 건강한 논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노래하는데요. 수원 청개구리는 이 밝은 대낮에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수원 청개구리의 행동이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해요. 이 포식자들이 바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는 것은 청개구리는 절대 하지 않는 이 수원 청개구리만의 행동이거든요. 수원 청개구리가 청개구리와 다른 종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지난 1980년. 발견된 지 불과 40년 만에 녀석들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에서는 노래하는 수원 청개구리의 숫자를 매년 세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약 2,500마리입니다. 앞으로 한 20년 이내에는 한 500마리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요. 그리고 100년 내에는 아마 분명 멸종하리라고 생각해요. 여름밤은 청개구리의 시간입니다. 청개구리의 합창에 수원 청개구리 노래가 묻히고 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녀석의 존재를 몰랐던 것도 이 때문이죠. 암컷이 수컷의 노래를 듣지 못한다면 번식할 기회는 사라집니다. 청개구리에 밀려서 논의 그 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 모 위로 올라가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안타깝게도 이 수원청개구리의 이런 가장 전형적인 행동이 이 수원청개구리가 지금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대변해 주기도 해요. 암컷은 저음의 매력을 느낍니다. 수원 청개구리 암컷이 청개구리에게 이끌려 교잡이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수원 청개구리가 멸종 위기에 놓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견됐던 수원 청개구리 서식지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청개구리의 노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봄철의 소리이고요. 전국 어디를 가나 이 청개구리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와 더불어 이 수원 청개구리의 노래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소리인데요. 언제 수원 청개구리 노래가 멈출 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의 종이 멸종하는 건 하나의 세계가 끝나는 거죠. 모든 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만물을 깨우는 범종 소리. 산사에 깃든 모든 생명을 깨웁니다. 불가에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죠. 오래된 절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 오래된 곳에 깃든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2년 전 다시 모습을 드러낸 양비둘기. 양비둘기는 꼬리에 하얀색 깃털이 띠처럼 뚜렷한 게 특징입니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 비둘기와 다른 점이죠. 수컷이 구애하는 소리는 먹이를 구하러 나가기 전 잠깐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벼랑이나
산이나 바위굴에서 생활하는 게 타고난 습성이기 때문일까요? 화엄사 기와도 이들의 차지입니다. 양비둘기는 1년에 한 번 2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마 및 빈 공간에선 끊임없이 소리가 들립니다. 양비둘기는 올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죠. 현재 200마리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중 화엄사에 10여 마리가 살고 있죠. 처마 및 틈 사이로 어린 양비둘기가 보입니다. 어린 비둘기는 다 커서야 사람들 눈에 띄죠. 알에서 나온 후 약 40일. 어린 양 비둘기는 비로소 화엄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밤은 매혹적인 시간입니다. 이 밤이라는 환경은 소리를 이용하여서 의사소통하는 그런 동물들의 일종의 무대가 됩니다. 밤엔 무수한 소리에 당연히 펼쳐집니다.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 있습니다. 해질녘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는 솔부엉이. 솔부엉이는 소리 없이 비행하는 사냥꾼이죠. 귀를 기울이고 솔부엉이가 있는 곳에 가서 조용히 한번 들어보면은 좀 더 다른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소리는 지금 이 소리 있죠. 아까 이렇게 벌레들이 내는 소리, 굉장히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그런 소리 있죠. 이렇게 찌씩 뭐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주파수가 훨씬 더 이렇게 높아요. 그 주파수가 높은 소리는 또 멀리까지 전달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포식자한테는 잘 들리지가 않는 소리이죠. 은밀한 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새끼 솔부엉이의 소리는 가까이 있는 부모 새들에게만 전달됩니다. 더 성장하면 사라지는 소리죠. 동물들을 흔히 블랙박스 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동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 동물들이 자기 내면의 상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표출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신호를 내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신호에 대해서 반응할 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호는 이 동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소리를 만나려면 길을 서둘러야 합니다.
자연에선 모든 결과에 원인이 있죠. 새벽 숲은 어둡고 시각적으로 복잡합니다. 소리는 이 물체를 이렇게 되돌아가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도 이 의사소통하기에 아주 좋은 수단이죠. 이 시간대가 이 소리가 굉장히 잘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주로 아침에 그 노래를 이용하여서 뭐 자기 영역을 설정한다던가 이웃의 존재를 그 감지하고 어떤 새로운 장소를 이렇게 탐색하는 일을 하죠. 이 숲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솟아나와 만들어진 옹달샘. 물은 다양한 생명을 불러들입니다. 물 웅덩이는 이 온도도 그렇고 물을 마시기에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런 진흙, 미네랄이 있거든요. 거의 모든 이 숲속 동물들이 이 물 웅덩이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찾아와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이슬이 다 말라갈 때쯤 숲은 생각보다 훨씬 고요해집니다. 동물들이 소리를 아껴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 동물들이 그 냄새를 묻히기 딱 좋은 장소인데요. 바위는 그 상당히 오랜 동안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 냄새, 이 화학 신호를 묻히게 되면은 많은 동물들한테 알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신호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여기다가 묻히고 싶네요. 이 바위 주변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루와 고라니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집단으로 고라니를 사냥한다고 알려진 담비입니다. 담비는 바위의 배설로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죠. 화학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농도를 조절하여서 굉장히 옅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종의 동물들은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같은 종의 그 개인들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일종의 은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동물들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죠. 몇 군데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숲속의 작은 옹달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숲의 제왕 참매의 등장에 새들이 요란한 경고음을 보냅니다. 해가 지면 숲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조심스러운 움직임들 사이 멧돼지입니다. 옹달샘이 왜 이렇게 커졌나 했더니 멧돼지 목욕탕이었네요. 기다란 주둥이를 쟁기처럼 이용해 땅을 팝니다. 멧돼지의 여러 모습이 화면에 담겼지만 소리를 낸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 사이 담비의 바위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동물들이 한 공간을 쓰긴 하지만 부딪히지 않는 건 이용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소리와 멧돼지의 뜻밖의 대면.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담비의 영역은 10제곱킬로미터. 2, 3일에 한 번꼴로 이 바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군요. 담비는 냄새를 통해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죠. 무수한 신호들로 넘쳐나는 숲. 숲은 언어의 바다입니다. 여기 완벽한 시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해와 달이 만든 하루 2번의 급격한 변화. 이 평면의 세계에선 멀리 보기 위해 모두 눈이 위쪽에 달려있죠. 짱뚱어와 수컷끼리의 영역 다툼도 입 크기로 결정합니다. 이곳에선 사냥꾼도 시각을 이용하죠. 이 녀석들처럼 정확히 바다의 시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한 마을 고깃배들이 밀물을 기다려 한꺼번에 바다로 나갑니다. 목표는 민어. 여름을 열어준다는 고기죠. 신안 앞바다는 민어의 산란터입니다. 어부들은 소리로 민어의 존재를 압니다. 꼭꼭 한 뒤에 하나씩 한다. 하나씩. 야, 안 울면은 안 걸려. 절대 안 걸려. 걸릴 수 있는 소리가 나야 되지. 욱욱 하면 입도 안 벌리고 꾹꾹 한 뒤 걸릴 수 있는 민어는 굉장히 싸납죠. 왁! 왁! 이 넓은 바다에도 민어의 길은 있습니다. 물 밖에서도 훤히 물속을 아는 건 소리 때문입니다.
대나무로 그 소리를 엿듣는 거죠. 이건 오래된 전통입니다. 우리 운디 걸리냐 안 걸리냐 문제지. 이제 중요한 건 기다림이죠. 7월부터 9월까지 산란계의 민어는 개구리처럼 요란하게 울어댑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름이면 민어 울음소리로 밤잠을 설친단 말이 있을 정도였죠. 민어는 주로 노래를 이용하여서 이 경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주파수가 좀 낮은 대역의 이 수컷 민어가 아주 매력적이고 아마 그 해에 많은 암컷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468Hz 정도의 소리이면은 남성의 테너 정도에 해당합니다. 중간 크기의 민어가 내는 소리입니다. 바다에선 200Hz부터 700Hz까지 다양한 민어 소리가 들립니다.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는 시간. 바다 밑바닥에서 흙탕물이 일면 민어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지금이 기다려온 순간이죠.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입니다. 민어는 불에를 힘껏 부풀려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예전 같지 않지만 이 민어 소리만 잘 따라다니면 1년 내내 먹고 살 걱정은 없답니다. 나락이 꽃이 펴불면은 물어도 안 갈려. 기계로 고기를 봐물고 기계로 소리 들어도 옛날 사람들이 말이 딱 맞다. 소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듯 합니다. 흔히 우리가 바다를 굉장히 이렇게 조용한 공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바다 물은요, 이 공기에 비해서 소리가 아주 잘 전달이 돼요. 소리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잘 소실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충실하게 잘 전달되거든요. 바다는 이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만드는 소리로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공간입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미지의 세상이죠. 굴파기의 명수 딱정새우입니다. 자기 몸집만한 거대한 집게발을 갖고 있죠. 우리가 녀석의 진면목을 알아챈 건 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충격파로 먹이를 사냥하는 건 딱정새우가 유일합니다.
딱총새우는 어떻게 이런 위력적인 소리와 무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간지르면 여기 집게에서 이제 집게가 벌어졌다가 오므라지면서 이제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캐비테이션 기포가 탁 터질 때 나는 굉장히 충격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향학적으로 측정을 하면 이게 막 한 200데시벨 이상 아주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 거고요. 전형적인 충격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총새우의 소리는 1km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입니다. 딱총새우가 집게발을 열었다 닫는 그 순간을 조금 늘려보면 진공 상태의 기포가 터지면서 강력한 충격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기포의 순간 온도가 4,700도까지 치솟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와 비슷한 수치죠. 몸 길이 2cm의 작은 해양 생물. 한여름 바닷가엔 콩 볶듯 장작 타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녀석이 고래보다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건 1억 5천만 년 동안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한 결과입니다. 여름, 첫 장맛비가 옵니다. 어떤 이에게 이 비는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반가운 소리입니다. 여기 첫 장마를 기다리는 녀석들이 숨어 있죠.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맹꽁입니다. 맹꽁이는 소리에 예민합니다. 흙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지내죠. 뒷다리로 땅을 잘 파서 쟁기발 개구리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숲에 제법 넉넉한 웅덩이가 만들어졌거든요. 먼저 도착한 수컷들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맹꽁이가 웅덩이까지 가는 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맹꽁이는 수면 위에 둥둥 떠서 노래합니다. 울음주머니를 1초에 수천 번 진동하죠. 일년에 단 하루, 맹꽁이들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맹꽁이들은 맹꽁 하고 울지 않습니다. 맹 아니면 꽁 한 음절로만 노래하죠.
하지만 맹꽁으로 들리는 건 소리의 빈틈에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맹꽁이에겐 소리 외에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노래와 더불어서 이 파동은 수컷의 성적 매력, 예를 들어서 수컷의 크기와 같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암컷은 이런 정보를 통합하여서 원하는 수컷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녀석은 더 영리한 전략을 펼칩니다. 바위 틈에 들어가 소리가 퍼지게 하는 거죠. 암컷 등에 올라탄 수컷은 산란을 마칠 때까지 암컷을 놓지 않습니다. 수컷은 암컷 배를 눌러 산란을 돕죠. 수정된 알이 따뜻한 햇볕을 받도록 수면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맹꽁이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알은 2,000개가 넘습니다. 이날 오후 짝을 찾지 못한 수컷들이 아우성입니다. 산란을 마친 암컷을 부르기도 하죠. 수컷의 수가 암컷보다 많다 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도심 속에 단절된 작은 섬. 이곳 맹꽁이들에겐 마지막 생존지죠. 양서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작은 2개의 울음주머니로 노래하는 금개구리. 도시의 소음과 지하철의 굉음. 소리로 소통하는 녀석들에겐 참 곤혹스러운 일이죠. 맹꽁이 산란 다음 날. 하루 만에 알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새로 생긴 웅덩이가 마르기 전까지 모든 성장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화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놀라운 속도죠. 올챙이 시절엔 아가미 호흡을 하며 물속 유기물로 영양분을 채웁니다. 그리고 25일 정도만 지나도 제법 맹꽁이 태가 납니다. 이 작은 웅덩이의 극적인 드라마가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 그래서 물소리는 우리에게도 특별한 소리죠. 물이 흐르는 소리는 우리 인류가 몇백만 년 동안 지나해 오면서 우리 유전자에 박힌 그러한 소리, 먹고 살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소리,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한테 그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건강한 자연은 풍부한 소리를 갖고 있죠. 혹자는 이것을 잘 짜여진 음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소리는 살아있음이고 생동감이라고 생각해요. 동물들이 내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 바람이 이 나무를 사이를 통과하면서 내는 소리라든가 이런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리 풍경이 되면서 그 지역의 소리 환경을 독특하게 결정하거든요. 가을은 귀뚜라미 등에 엎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울던 논엔 온통 풀벌레 소리뿐입니다. 때론 어떤 시간은 소리로 기억되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땅에서 노래하는 귀뚜라미입니다. 지면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이 소리를 전송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귀뚜라미는 굉장히 특수한 방법을 고안했는데 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순음, 거의 굉장히 좁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서 노래를 해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 사람은 이 귀뚜라미의 그 노래하는 주파수 대역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순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풀벌레들의 노랫소리엔 치열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긴 꼬리는 나뭇잎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 소리를 냅니다. 나뭇잎과 날개가 수평을 이루게 해서 소리를 4배 이상 키우죠. 암컷은 종아리 마디에 있는 귀로 수컷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늘 그렇듯 선택은 암컷의 몫이죠. 긴꼬리 수컷은 암컷을 업고 등에 있는 달콤한 물을 선물합니다. 암컷이 감로를 먹는 사이 수컷은 암컷의 생식기에 자신의 정포낭을 달아주죠. 가을의 진면목은 밤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틈에서 노래하기 좋아하는 녀석들이 있죠. 방울벌레입니다. 익숙한 들판과 마을 풍경. 이곳엔 오랫동안 우리와 삶터를 공유해온 녀석들이 있습니다. 왕귀뚜라미 지금 더듬이를 손질하고 있어요. 이 더듬이는 냄새도 맡고 촉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더듬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요. 첩첩첩첩첩첩 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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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첩. 가을철 한국의 소리, 어쩌면 왕귀뚜라미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해요. 오래된 관계는 뿌리 깊은 문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속담과 동화의 귀뚜라미가 많이 나오는 이유죠. 인류가 살아있는 그 모든 순간 항상 귀뚜라미의 노래를 들으면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귀뚜라미의 노래가 있는 장소,
그 장소는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 이 두 개가 연관이 되어서 아마 우리 몸 깊숙이 유전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을이 깊어지면 온도에 민감한 곤충들은 낮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소리도 첫서리가 내리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귀뚜라미가 노래하기 시작한 건 1억 5천만 년 전부터입니다. 그들은 인류보다 먼저 이곳에 있었죠. 가늠할 수 없는 긴 진화의 시간.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오랜 시간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증거죠. 고도의 사회 구조를 가진 동물, 돌고래입니다. 제주 앞바다는 남방 큰돌고래의 고향입니다. 100여 마리가 무리지어 살고 있죠. 이곳 바다는 비가 오면 금세 혼탁해집니다. 녀석들의 서식지는 육지에서 1km 내외로 가깝습니다. 돌고래를 만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죠. 저기 있네요. 저기 보이네요. 수심이 낮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고 이 주변이 그 화상이 그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시각 효과라든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런 소리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돌고래는 포유동물 가운데 가장 뇌가 큰 동물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사회 구조에 복잡한 언어 소통 체계를 갖고 있죠. 수많은 돌고래의 언어 가운데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꼬리로 바다를 내려치는 건 먹잇감이 있다는 걸 알리는 신호죠. 녀석들은 원래 육지 동물이었습니다. 바다로 다시 돌아간 돌고래는 소리를 시각처럼 사용할 수 있게 진화해 왔죠. 클릭음으로 먹이를 찾고 휘스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죠. 클릭음이 약하게 들려요. 녀석들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건 최근의 일입니다. 이게 클릭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주파수가 높아서 이게 주로 그 주변의 환경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휘스름은 우리 사람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낮은 주파수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낮은 주파수 소리는 무리 구성원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거든요. 휘스름 중에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그런 휘슬음이 있거든요. 그걸 시그너처 휘슬이라고 하고 내가 누구라는 거, 상대방이 누구라는 이러한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마다 고유의 소리를 갖고 있는 녀석들. 그래서 제주 돌고래는 다른 돌고래 무리와는 대화가 안 된다고 하죠. 배를 뒤집어 짝짓기를 시도하는 모습이 간혹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돌고래들은 이곳에서 오늘 밤을 견딜 모양입니다. 이 땅의 소리를 찾아 나섰던 제 짧은 여정도 이렇게 끝나갑니다. 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여행 중에 만났던 멸종위기의 생물들, 그리고 그들의 소리,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처럼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또 그들의 멸종이 우리에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말이죠.